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은 5월 20일이고요. 밖에는 비가 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두 개의 챕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의 첫 번째 챕터는 36장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가 사용되는 그 케이스는 뭐 장기 이식에 거부 반응이 생기겠죠.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때 면역 억제제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유마티스 관절염 또는 크론병, 그 장에 계속 그 여러 군데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뭐 더 나가서는 그 타입 1 당뇨병 같은 경우도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것들을 억제를 한다는 것은 면역 반응들을 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거부 반응들을 면역 반응 억제하면 확실히 없앨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감염에 대한 위험성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런 큰 컨셉에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녀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T세포가 이제 그 면역 반응에 중요하게 관여를 하는데요. 그 면역 반응에 중요하게 관여를 할 때 그 어떤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 병원균에 감염된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생긴다거나 뭐 이러한 요소들이 생기면 면역 그 세포들이 반응들을 해서 그 무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2라고 하는 녀석이죠. 인터루킨 2라고 하는 녀석이 방출이 외부에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옆쪽에 있는 T세포한테 가서 너도 준비해라, 활성화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내부의 그 수용체, 인터루킨 2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요. 반응을 해서 내부로 신호를 보내줘서 증식하라 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는 그 내부에 대한 신호 전달 기전을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이제 T세포의 형태고요. T세포의 어떤 신호를 전달할 때 신호 전달 기전 1, 시그널 1, 그 다음에 시그널 2를 통해 가지고 신호 전달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그 메이저 시그널은 T세포 수용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신호 전달 기전이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면역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는 공동자극 인자 신호들로 T세포의 활성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T세포의 활성화 신호를 받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작용들에 의해서 칼시유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활성화되고 얘네들이 인터루킨 2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밖으로 많이 배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배출한 인터루킨 2는 옆쪽에 있는 다른 세포들의 반응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자체의 인터루킨 2 리셉터를 통해서 내부에 엠토르라고 하는 신호전달 태기를 통한 증식을 관여하는 형태로 면역 반응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강화되는 면역 반응들을 억제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억제를 할 때 두 가지 큰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급하니까 거부 반응들은 급성 거부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거부 반응 자체를 먼저 급하게 막아야 되는 형태의 면역 억제제는 뭘 투여하면 좋을까? 즉 거부 반응을 막을 때는 뭘 투여하면 좋을까? 거부 반응을 막아낸 다음에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면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 즉 감염이나 다른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즉 유지 면역 억제제는 어떻게 투여할 거냐.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거부 반응 자체를 억제하자라고 하게 되면 답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T세포, 이 녀석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형태거나 아니면은 T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형태들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신속하게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소개들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입니다. 이것은 T세포에 대한 그 다클론 항체를 만들어낸 녀석이고요. 이 녀석을 처방하게 되면 순환하는 T세포들을 모두 다 항원항체 반응으로 자멸사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먼저 T세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급성거부 반응을 치료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인터루킨 2가 이제 많이 나와서 증식의 신호를 보내는 이 단계를 차단해 버립니다. 즉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호 차단을 하는, 즉 인터루킨 2 수용체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박실리시맙이 되겠습니다. 맙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클로널 항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형태로 그런 약들에 쓰는 일반적으로 MAB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녀석은 인터루킨 2 수용체를 잡아버리는 형태죠. 따라서 거부 반응을 잡을 때는 항간센 글로불린 T세포를 잡거나 아니면 인터루킨 2 수용체를 잡거나 이 방법을 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민해서 유지 면역을 쓸 때는 첫 번째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시루닌을 억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동 자극 인자를 차단하는 방법, 세 번째는 엠토르를 억제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항증식제를 처방하는 방법. 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했지만 칼시루닌 이쪽 파트를 억제하는 거죠. 칼시루닌, 즉 여기 있는 요 신호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요 신호를 억제를 하게 되면 물질들은 칼슘을 억제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이 두 가지 큰 약제들이 있다 라는 거죠. 여기 칼슘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좀 더 얘기하면 약효 측면이 타크로리무스가 조금 더 센 편이고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조금 강한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호를 전달할 때 T세포 리셉터 말고 공동자극 인자도 같이 작용해야지 워킹을 한다라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신호 1, 신호 2. 이 중에 신호 2, 이 부분을 잡는 녀석들이 유지 면역 요법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호 2를 잡는 녀석이 바로 벨라타셉트라고 하는 거고요. 제2세대의 형태고 공동자극 차단제로 쓰이게 됩니다. 신호2를 잡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절한 면역 억제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벨라타셉트는 유지 면역 억제제의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엠토르를 억제하는 녀석이죠. 엠토르 억제하는 것도 여러분 좀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할 테지만 엠토르 이쪽에 리셉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엠토르, 이 신호전자 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를 막게 되면 증식을 억제할 수 있겠죠. 여기를 막는 겁니다. 여기를. 거기에 대표 주자가 시롤리무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시롤리무스. 근데 이 시롤리무스는 다른 면역 억제제하고 다르게 좀 독특한 부작용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부작용 특성을 갖고 있어서 종종 문제에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한 문제들의 예를 보여주면 바로 36.3번 문제 같은 거죠.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약물이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뭐냐 보면 바로 시롤리무스를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르게 특징적으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유지 면역 억제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는 항증식제이죠. 증식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항암제에서 설명했던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림프구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도 그 마찬가지로 엽산에 또는 염기의 물질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막을 수 있는 형태를 주게 되면 T 세포가 그 증폭되는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게 이제 항증식제에 해당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마이코페놀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페놀레이트 이 녀석도 그 잘 생각해 보면 용량을 굉장히 강화시키면 항암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림프구, 특히 백혈병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요약을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잡아버리는 게 중요를 해서 T세포를 잡던가 T세포 증식이 위한 인터루킨2 수용체를 잡던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면역을 억제를 하는 방법에는 그 칼시루닌 억제제를 쓰던가 공동작용인자 차단제를 쓰던가 M2로 억제를 쓰던가 항증식제를 쓰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챕터는 히스타민하고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인데 여러 가지 그 굉장히 강력한 작용들을 하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녀석들이 너무 강력한 작용을 하니까 오타코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스스로 치료의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히스타민에 대한 설명들을 하죠. 히스타민은 그 이 파트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우리한테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그 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히스타민이 이제 증가를 하죠. 히스타민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괴롭히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기전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CNS는 또렷하게 각성을 시키죠. 왜냐하면 정신 차려야지 그 물질들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관지 같은 경우는 수축 반응을 일으키고, 다음에 뭐 기침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콧물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 외부로 계속 배출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하는 녀석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콧물이나 기침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호흡이 불편할 정도로 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기관 수축 반응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이 일어나는 일들을 차단시키는 제가 때때로 필요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H1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H1 수용체 차단제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히스타민 1 수용체가 반응을 해서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스타민이 히스타민 1 수용체와 반응을 해서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건데, 따라서 그런 작용을 못하게 하려면 히스타민 1 수용체 차단제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수축, 기침, 콧물 오케이 잘 막았는데 이 녀석도 히스타민 1 수용체를 차단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가 터지냐면 각성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그 졸립거나 또는 그 나른해지거나 뭐 진정작용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성을 그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택시 운전기사라든가 버스 운전기사라든가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 여러분들이라든가. 그러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그 H1 수용체 차단제를 만들게 됐고요. 얘네들 예전 거는 1세대라고 부릅니다. 1세대.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뭐냐면 2세대는 다른 것들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CNS에 작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붙여버립니다. 뇌 혈액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2세대 약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세대 약물들은 수면이나 졸린 작용들을 안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H1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H1 항히스타민제 얘는 그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 줘야 될 것들은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이 있습니다.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이 있습니다. 1세대 약물은 효과적이고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약 같은 것들을 사 드시면 그곳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고 그걸 드시면 졸린 현상을 느꼈었을 텐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세대 약물은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뇌 혈액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녀석입니다. 따라서 1세대 약물이 CNS에 작용을 해서 진정이나 졸린 현상들을 벌인다면 2세대는 그런 것들이 적게 만들어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그 H1 수용체 차단제 같은 경우는 졸리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거꾸로 그 효과적인 곳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제1세대 H1 수용체 차단제 이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로토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세로토닌은 그 우리 몸에서 혈관을 수축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평활관 수축 흥분을 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뭐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고 또는 그냥 좋은 느낌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일들을 벌이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우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편두통과 관련해서 세로토닌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뭐 한쪽 그 뇌에만 좀 통증이 있는 거고 그 통증이 있는 곳을 만지면 혈관이 그 벌떡벌떡 하면서 이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혈관이 이완된다는 느낌.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이 혈관이 이완되는 것들이 편두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구나, 증상을 일으키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아까 여기 보듯이 혈관을 수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편두통에 쓰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바로 트립탄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트립탄이라고 하는 녀석은 밑에 쪽에 나오지만 세로토닌 작용제입니다. 작동제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편두통을 치료하는 녀석이 아니라 두통이 일어나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치료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편두통 고통의 환자의 70%에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대증치료이기 때문에 증상이 예견되기 전에 미리 트립탄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상황들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트립탄을 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즉 관상동맥이 조금 수축되어 있어서 더 수축되면 큰일이 나는 사람들에게 이 트립탄을 잘못 투여하게 되면 동맥도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투여 전에 심장에 대한 검사 같은 것들은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비만약에 대한 설명들도 하겠습니다. 비만약도 보게 되면 아까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고 그리고 세로토닌을
특징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게 되거든요. 그 중에 식욕과 관계되어 있는 수용체와 연결되어 있는 또는 위산을 분비를 감소시키는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작동을 시키면 식욕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노르카세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세로토닌 작용제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장기간의 체중 관리할 수 있는 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로토닌을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평활근에 대한 활성화,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들을 같이 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탐닉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안게 되고요. 이런 이유로 12주간 이 녀석을 썼을 때, 로카르세린을 썼을 때 체중이 5%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세로토닌 작용제들은 대부분 부역, 구토, 졸림증, 변비, 그리고 신경, 이완, 증후군 같은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로토닌 작용제는 장기 체중 관리에 필요한 약들을 쓴다면 좀 단기간 쓸 수 있는 기타 비만 약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욕 억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파제 억제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말 그대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유리를 증가시켜서 밥을 안 먹었는데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욕 억제제를 마치 다이어트 제제로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녀석들은 의존성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남용 가능성들이 생겨서 규제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제는 좀 주의해서 처방을 받고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염려스럽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리파제라고 하는 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이거든요. 그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를 하는 거죠. 리파제 억제제.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올리스타트가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스타트를 먹게 되면 여기 보면 1년 동안 먹게 되면 플라시보에 비해서 5 내지 7%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변에 지방이 많아서 변이 이제 화급하게 되거나 배변량이 증가하거나 지방이 산패가 일어나서 방귀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나 또는 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반점 같은 게 생기거나 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비만으로 이제 고생하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리파제 억제제를 투여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환자가 올리스타트 리파제 억제제를 처방에 대해서 우려하는 진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환자가 치료 첫 달 동안에 약물 투여를 스스로 중단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방귀 때문이죠. 이게 사소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방귀는 올리스타트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지방이 이제 그대로 음식물에 남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것들이 청소년들이 당혹해하는 이유는 사실 사춘기 시절에 비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과 잦은 방귀로 인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들 중에서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청소년들은 방귀는 더 싫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저지방 식이요법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측면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히스타민하고 세로토닌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리학 공부하는 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그 핵심 사항 중심으로 큰 흐름, 큰 숲을 이해하는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수업 영상 한번 좀 보시고 차근차근 가이드 노트 따라서 교재를 한 번쯤만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